네, 성탄절 잘 보내셨습니까? 그런데 캘리포니아주는요, 성탄절 이브, 성탄절, 그리고 오늘도 좀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성탄절을 전후로 해서 그 연휴 때 비가 많이 와서 피해도 많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와 성탄절이었던 어제까지 남가주 곳곳에 폭풍우, 그리고 폭우, 뭐 악천후, 번개, 천둥, 강풍, 이런 게 내리쳐서요. 최소 3명이 사망한 것으로 지금 중간 집계가 됐습니다. 인명피해는 뭐 더 늘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더 이상 좀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지금까지 집계된 것만 보면 지난 이틀간 강한 그 바람을 동반한 폭풍우가 몰아쳐서 남가주 일부 산간 지역에는 무려 산간 지역에는 일반 그 주택 지역이 아니고 산간 지역에는 무려 10인치의 기록적인 그런 살인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저지대 일반 주택 지역에는 최소 2인치에서 사실 2인치만 해도 많거든요. 하루 이틀 만에 내린 것 치고는 많게는 일반 주택 지역에도 무려 5인치의 엄청난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남가주 지역에. 뭐 북가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LA 국제공항과 뭐 버벤크 공항을 비롯해 각 공항도 중간중간 몇 시간씩 막 그 중단됐었고 운항 중단됐었고 또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뭐 옥스라드, 산타바바라, 뭐 애나헤임 등등등 LA 카운티 일대 주요 지역 또 오렌지 카운티 일대 각 지역에 일일 최고 강수량 기록을 다 갈아쳤습니다. 지금 대부분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에 이번 성탄절 연휴 때 그 기록이 다 갈아쳐졌습니다. 또 시속 60마일이 넘는 강풍과 함께 이 바람이라는 게 보통 잔잔하다 그러면 5마일, 10마일, 시속 5마일 정도, 10마일 아래면은 비교적 잔잔하죠. 그런데 이게 15마일에서 한 20마일 넘어가면 바람이 좀 세다라고 느끼고요. 시속 30마일 정도만 바람이 불어도 예를 들어서 이 골프 칠 때 이 퍼팅을 하려고 서 있는데 시속 30마일의 바람이 불면 몸이 살짝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 정도의 바람이 30마일인데 이건 시속 60마일이 넘는 폭풍우, 강풍 뭐 이런 게 막 천둥, 벼락 이런 거랑 같이 쳤어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는 뭐 돌발적인 홍수, 돌발적인 산사태 이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LA에서 한 2시간 정도 이 산 쪽으로 올라가면요. 이 빅베어라는 그 스키장이 있는데 이 지역에는 이 폭우에 따른 그 뭐가 오겠어요? 그쪽은 폭설이 오겠죠. 엄청난 폭설 왔고요. 그래서 뭐 올라가는 차, 내려가는 차 뭐 몇 시간 동안 중단됐었고 조금 풀렸다 하더라도 이제 슬로우 체인을 하지 않으면은 절대 올려보내지 않고 뭐 이런 제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흙 사태까지 발생해서 그 빅베어라는 산간 지역에서는 다수의 주택 침수 사태, 피해 사태까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침수된 차 안이라든지 침수된 주택 안이라든지 거기서 고립됐다가 겨우겨우 구조대에 의해서 구조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인명피해도 실제로 발생했어요.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세크라멘토 지역, 세크라멘토에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계시죠. 세크라멘토에서 인명피해가 있었네요. 세크라멘토 남부 지역에서 한 운전자가 빗길에서 조금 빠른 속도로 차를 몰다가 그러니까 빗길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다니던 평소에 우리가 시속 한 40마일 일반 도로라고 하더라도 시속 한 45마일로 갔다 뭐 큰 문제 없이 평소에는 그렇게 다녔다 하더라도 빗길이다 하면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빗길이다 하면 45가 아니라 한 20 정도로 이렇게 천천히 가야 되는데 그저 평소에 달리던 속도로 가다가 미끄러지면서 전봇대를 들이받는 그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운전자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또 이 샌디에고에서는요 61세의 남성이 이 강풍에 부러져 내린 그 커다란 나뭇가지에 부딪혀서 사망하기도 하는 등 그런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정전 피해도 많이 발생했죠. 그 몬트레이 카운티, 샌프란시스코 남쪽 이 몬트레이 카운티에 한 2만여 가구가 성탄절 이브 그리고 성탄절에 걸쳐서 정전이 됐고요. 현재로는 대부분 복구가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래서 캘리포니아주 전역으로 본다면 정전 피해를 한 번이라도 입었던 그 피해 가정이 한 13만여 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가 2년 만에 대규모 대기의 강 현상을 지금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오늘 그 전해드릴 것 많고요. 영상 그렇다고 영상 시간을 너무 뭐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좀 바쁜 마음으로 좀 전해드릴 게 많기 때문에 뭐 대기의 강이 무슨 현상인지 뭐 이런 거 딴 때 같으면 제가 이제 뒤에 좀 설명도 좀 붙이고 가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전해드릴 것 많고 시간은 좀 어느 정도 제한이 돼 있으니까 그런 뭐 대기의 강 이런 것들은 제가 다음번에 얘기가 나올 때 그때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좀 스피디하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24일 어린이들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나쁜 산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미국의 대통령과 그 영부인이 아이들과 통화를 하거나 또는 주한미군 가족과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은 뭐 미국의 오래된 전통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24일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본인의 그 저택 팜비치 소재 마로나고 클럽에서 이 핫라인을 통해서 어린이들과 10여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대통령 사저에 있는 전화번호를 막 공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핫라인을 연결해서 이제 이 번호가 뭔지를 일반인들은 이제 모르게 이제 그렇게 연락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10여 명의 어린이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자, 오클라호마에 산다라고 밝힌 10살짜리 어린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타는 매우 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에 나쁜 산타는 들어오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노스캐롤라이나에 산다는 8살 어린 아이와 통화를 할 때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 아이가 질문을 했어요. 대통령님, 만일 내가 산타 할아버지를 위해서 쿠키를 남겨놓지 않는다면 산타 할아버지가 화를 낼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아유, 이런 질문은 사실 쉬운 답변이 어려워요. 쉽게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화를 내지는 않겠다. 화를 내지는 않겠지만, 산타도 매우 좀 실망하지 않겠니? 라고 말해서, 그 어린이가, 그러면 한 두어 개 남겨놔야 되겠네. 뭐 이렇게 아주 재밌게 대화가 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음번 이 어린아이와 대화 때는 트럼프 대통령도 좀 읍스 했습니다. 캔자스주에 사는 8살 소녀와 통화를 했는데요. 그 소녀에게는 트럼프 대통령이 질문을 했습니다. 너 크리스마스 때 산타 할아버지한테 어떤 선물을 받고 싶니?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이 소녀가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이럽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요. 석탄은 싫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거를 이 소녀가 알고 있다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소위 말해서 대통령을 좀 옆구리를 쿡 찌르는 그런 대답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소녀가 혼자 생각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옆에서 아빠가 귀속말로 가르쳐 준 건지 모르겠습니다. 뭐 알 수는 없죠. 우리가 뭐 전화 통화니까, 영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른 건 괜찮은데 석탄은 싫어요.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그 한국에서 이승복 어린이가 공산당은 싫어요. 뭐 해갖고 지금 뭐 우리가 그 역사책에서도 배우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비슷한 그렇게 뭐 석탄은 싫어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그 재래식 연료 산업을 부흥시키겠다라면서 석탄 산업 부흥을 계속 외치고 있거든요. 대통령 선거 때도 그 선거 공약으로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석탄 산업을 다시 부활시키겠습니다. 뭐 친환경, 이거 다 말도 안 되는 사기다. 석탄 산업 부활시키겠습니다.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통령한테 석탄은 싫어요. 그런 거예요, 어린이가. 참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읍수하는 그 순간이었을 텐데,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머쓱한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 석탄을 말하는구나. 알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잘 받아쳤는데, 어떻게 잘 받아쳤냐면 그 깨끗하고 아름다운 석탄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석탄을 비롯한 그 재래식 그 연료 산업의 부흥을 외치면서 계속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beautiful 석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beautiful coal 산업 같은 거. 이 석탄을 갖고 사람들은 왜 시커멓다고 말하지만 내가 볼 땐 정말 beautiful한 우리의 에너지입니다. 말하면서 이 beautiful이라는 그 단어를 자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그 머쓱한 좀 순간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 beautiful 석탄이라고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뭐 그러니 그 소녀도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죠. 네.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 어린아이와 전화통화하는 순간에 참 트럼프 대통령의 무슨 정책이랄까, 또 어린아이들도 참 순진하지만 알 건 아네, 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알 수 있는 짧은 그 순간이었습니다. 자, 뷰티풀 석탄으로 빠져나온 트럼프 대통령.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올해 대통령 2기에 들어서면서
그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 크게 보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beautiful이라는 단어고요. beautiful이라는 그 형용사를 굉장히 많이 갖다 붙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그저 김정은과도 편지를 주고받았다 할 때도 그때 나는 김정은으로부터 beautiful 편지를 받았다고 막 그러잖아요. 웬만하면 beautiful 많이 붙이는데 또 다른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92라는 숫자입니다. 자, 이 92라는 그 숫자에 관해서도 얼마나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이 숫자를 쓰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재미있는 스토리,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이 있는데요. 요건 역시 오늘 좀 시간이 제한이 돼서 또 전해드릴 게 너무 많아서 오늘은 92와 트럼프 대통령 이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것도 다음번에 제가 전해드리기로 예약을 해 놓겠습니다. 자, 월스트리트저널은 물가 상승과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올해는 예년보다 더 많은 그 미국인들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중고품을 많이 구매하고 있다라고 흥미로운 그 보도를 했습니다. 야, 선물을 하는데 중고품을 줘? 얼핏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사실 뭐 선물이라는 게 남한테 주는 선물도 있고 또 정중하게 줘야 되는 선물도 있지만 뭐 가까운 친구끼리 허물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도 있고 또 본인이 본인에게 나 자신에게 하는 그런 선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물없는 관계라든지 또는 나 자신에게 하는 그런 나를 위한 선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중고 물품을 많이 사는 경우가 지금 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에. 전미 소매 연맹이 최근 미국 소비자 8,200명을 상대로 벌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거의 절반이 이번 크리스마스 휴가 기간을 앞두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그 전날까지 선물 구매한 걸 보니까 중고품을 구매했다. 또는 연말까지 사이에 중고품을 선물로 구매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답변한 겁니다. 이베이가 미국 소비자 또 1,8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그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약 82%가 작년보다 올해에 중고품을 더 구매할 의향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물로 중고품을 산다는 게 상당히 의외이긴 합니다만은 올해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랫동안 대부분 미국 소비자들은 중고품을 선물로 주는 것을 꺼려왔다. 하지만 가족들이나 친구들은 중고 물품을 선물 받는 데에 이제 익숙해져야 할 것이다. 왜? 이제 그런 트렌드가 생기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과거에는 오래전에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선물로 아무리 친해도 중고품을 선물로 받으면 이걸 모욕으로 여겼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사실 뭐 지금도 뭐 안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제 이런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같은 소비의 흐름 변화는 미국 내 그 대형 중고품 거래 업체들의 실적을 보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통상 그 중고품 거래 업체들의 경우에는 선물 수요가 많아지는 이 연말이나 이런 할러데이 시즌 때는 오히려 중고 업체들의 매출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다 새로운 뉴원을 선물로 사니까. 그런데 올해는 이 중고 물품 전문 업체들도 크리스마스 특수를 누리고 있는 그런 현상이 지금 매출 상승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숫자로 입증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는 선물도 중고품을 사서 주고받고 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중고품을 선물로 하시면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거야?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첫 번째, 이 사람이 나를 정말 허물없이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정말 내가 이거 필요한 거를 어떻게 잘 알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가능한 한 좋은 쪽으로 해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조지아주에서 최근에 발생한 그 역주행 사고로 이 한인 남성이 사망한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한인 남성 사망에 이어서 같이 타고 있다가 부상을 당한 이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던 그의 임산부 아내와 뱃속에 있던 태아도 결국은 어제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아니라 크리스마스의 비극이 이들 가족에겐 되고 말았습니다. 조지아주 에덴스 경찰은요, 한인 25살 고 최모 씨의 그 아내 렉시 월드럽 씨가 사망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부인인데 왜 렉시 월드럽이야? 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이라서 공식적으로 아직 라스트 네임 체인지가 안 됐나 봐요. 그래서 렉시 월드럽 씨는
사고 당시에 임신 15주째였는데요. 태아 역시 의료진이 구하지 못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최모 씨 부부는요, 지난 21일, 얼마 안 됐죠. 조지아주 애틀란타 근교에 있는 그 에덴스라는 지역에서 역주행 차량이 일으킨 사중 충돌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남편 최모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요. 중상을 입은 렉시 월드롭 씨는 이번 4일째인 어제가 아니고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그제 이틀 전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저녁에 결국 숨을 거둔 것으로 의료진이 발표를 했습니다. 기부 사이드 고펀드미에 이들 유가족을 돕자라는 지금 그 펀딩 그 메시지 캠페인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캠페인 때 이렇게 뭐 자세한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 고펀드미에 이분들에 대한 내용을 보면 최 씨 부부는 지난 6월 결혼한 그 신혼부부로 알려졌습니다. 그 부인 렉시 월드롭의 아버지 아론 배드굿 씨는 부상과 싸우던 우리 딸 렉시가 우리 곁을 결국 떠났다라면서 형언할 수 없는 아픔과 함께 지금 우리는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라면서 그녀가 남편의 곁에 함께 묻혀서 두 사람이 영원히 함께 하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거기 썼습니다. 글을. 한편 역주행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데지레 브라우닝, 이 친구는 26살인데 운전자는 26살인데 데지레 브라우닝 그 운전자도 결국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지아주의 그 에덴스 경찰은 현재 그 가해 차량이 역주행으로 하게 되는 그 경로, 진입 경로 등등을 지금 자세하게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 정책의 초점을 외국에서 건너온 저희들 같은 그 이민 1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후손인 이민 2세나 또 그들의 자녀인 이민 3세대까지 지금 그 반이민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최근에 그 팍스 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지주의에 따라서 미국에서 태어나면 갖게 되는 그 자동 출생 시민권, 이것은 역사상 최대의 사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정책이다. 뭐 이런 얘기죠. 밀러 부비서실장은 불법 이민자는 국경을 넘을 때부터 이미 미국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것이고 또 여기서 미국에서 그렇게 불법적으로 살고 있는 동안 매일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또 우리의 규칙을 거역하며 우리의 체제를 약탈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아이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준다라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기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말리아의 예를 들면서 많은 이민자 그룹이 소말리아에서 들어왔는데 그들은 처음 들어온 그 1세대만 미국에서 살아가는데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루저처럼 산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낳은 자식들 그 후속 세대에도 미국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또 그들은 그 후대에서도 계속 미국에서 복지 비용을 타먹는다. 또 범죄율도 높다라면서 그들은 이민 1세대뿐만 아니라 그들의 2세와 3세도 미국 사회에 동화되지 못하고 계속 문제가 일으키는 그런 그룹으로 지내고 있다라면서 자동 출생 시민권을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에 불법 체류를 하거나 또는 미국에 있을 때 아이를 낳을 때 영주권이 없이 뭐 일시 체류하는 그런 상태로 아이를 낳은 그런 상태에서 태어난 신생아 그들에게는 출생 시민권을 주면 안 된다. 주지 말자라는 그 제한 행정명령서에 서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지금 그게 그럼 이행되고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 정부에서 소송을 걸었죠.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미국 시민임을 규정한 수정헌법 14조가 있는데 이를 위반한 행정명령이다라고 이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주의 주도 해당이 되지만 이제 이런 거가 결국 이제 전반적인 수정헌법이라는 게 뭐 특정 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 연방 차원에서 해당되는 게 수정헌법이니까 이제 이게 해당이 다 되는데 수정헌법 14조 위반이다라는 소송과 관련해서 자 이제 1심, 2심이면 판단이 나왔습니다. 일부 이제 1심, 2심 법원이 행정명령 효력을 중지하라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계속 자동 출생 시민권이 지금 이행이 되고는 있죠. 그리고 지난 7월에는 연방 항소법원, 왜냐면 정부에서 항소를 했으니까 항소법원에서도 이 출생 시민권을 금지하는 정책은 그러니까 출생 시민권을 금지하지 말라라는 거죠. 금지하는 그 자체는 위헌이다.
항소법원에서도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대법원까지 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대법원은 지난 5일부터 이 부분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을 심리하겠다라면서 지금 심리를 하는 중입니다. 뭐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은 뭐 결론은 결국 자동 출생 시민권을 주는 것으로 뭐 저는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벌써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아무리 항소법원까지도 그 위헌 판결을 내렸는데 연방대법원이 이걸 뭐 순식간에 뭐 200년 넘게 오던 이걸 순식간에 바꾸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여하튼 이런 문제가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계류돼서 심사 중에 있다라는 자체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일단 연방 대법원에서 지금 심리 중에 있는데요. 심리 끝나고 결과가 발표 나오면 또 여러분들에게 바로 전해드릴 테니까 혹시 구독 안 해놓으신 분들은 구독해놓고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의 보수 성향 청년 단체가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 USA. 이 터닝 포인트 USA에서 그 여론조사를 얼마 전에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공화당의 그 차기 대선 후보로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아주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지지율 격차가 그야말로 압도적이다라는 표현 외에는 다른 표현이 별로 없습니다. 지난해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아주 혁혁한 기여를 한 그 마가 성향을 갖고 있는 청년 보수층의 단체가 터닝 포인트 USA인데 그들이 차기 대선 유력 주자로 제이디 벤스 부통령에게 사실상 올인을 하고 있다. 벤스 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올인하면서 지지하고 있다. 뭐 이렇게 분석도 할 수 있습니다. 보수 성향 청년들 대상 조사 결과 그 차기 대선 후보로 벤스 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얼마나 나왔냐면 84%로 나왔습니다. 이게 뭐 선거 투표 결과는 아니니까 뭐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데 만일 선거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면 이건 무슨 공산주의 나라에서나 있을 법한 일인데 이거는 제가 뭐 예를 든 겁니다. 그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 어차피 공화당 성향의 그 대상의 청년들을 상대로 한 거니까 이게 뭐 공산주의적 결과 이렇게는 제가 좀 무리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여하튼 그만큼 압도적으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 누가 있었냐? 이건 공화당원들 얘기입니다. 공화당원들.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한 건 아니에요. 자, 공화당 청년들을 상대로 조사했을 때 1위 84%로 제이디 벤스, 그리고 2위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나왔는데 지지율은 뭐냐? 4.8% 나왔습니다. 그리고 3위 란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2.9%로 이제 뒤를 이었지만 벤스 부통령과의 격차가 워낙 커서 사실 존재감이 미미하다라게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자, 벤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유산을 가장 충실하게 계승하는 사실상의 마가 후계자로 이 보수 성향의 청년들은 일단 지금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령, 그 그린란드, 덴마크의 자치령이죠. 이 그린란드 병합에 대한 자신의 의지는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특사까지도 성탄절 이틀 전인가 특사까지 이제 임명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거기에 있는 그린란드에 있는 광물이 탐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그린란드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그러니까 당신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국민들을 상대로 얘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린란드를 보면 그 해안을 쭉 훑어보면 러시아와 중국 배들이 도처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글 얼스나 이런 걸 공중에서 내려다보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그 주변으로 중국 배들, 러시아 배들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거를 탐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린란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병합, 야심은 집권 2기 출범 이후에 표방해온 이른바 돈노주의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라는 게 미국 언론들의 평가입니다. 제가 뭐 그린란드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 아니죠. 이미 다 아시는데 다시 한번 잠깐 해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돈노주의라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이 뉴스를 잠깐 꺼냈습니다. 돈노주의, 뭐 영어식 발음으로 한다면 뭐 단노주의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게 뭐냐? 단노주의, 즉 돈노주의란 유럽의 분쟁에 관여하지 않는 대신에 우리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우리 종주권을 확고하게 한다라는 지난 19세기 때 그 당시 이제 처음으로 그런 게 있었죠. 미국 고립주의. 우리도 너희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도 아니 너희들도 우리 아메리카 대륙에 대해서 상관하지 마. 우리는 알아서 우리가 잘 살아갈 테니까 뭐 이런 거죠. 미국 고립주의. 그게 이제 당시 그 먼로 대통령이 주창을 했다 해서 먼로주의라고 얘기가 그 용어가 만들어졌죠. 근데 그 먼로주의와 사실상 내용이 똑같다. 그런데 발표한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다. 그래서 도널드. 그래서 먼로 대신에 도널드를 거기다 집어넣어서 말을 같이 만든 거죠. 먼로주의가 아니라 돈로주의. 도널드 트럼프가 만든 돈로주의. 그 버전이 지금 새롭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그린란드 얘기가 나올 때는 저거 돈로주의 얘기하는구나. 너무 돈로주의. 그러니까 자꾸 돈 생각이 나서 발음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도널드 트럼프 할 때 단노주의로 하는 게 여러분들 편하시겠죠? 네. 여하튼 그린란드 뉴스를 보실 때는 단노주의가 지금 미국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짧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일본의 1인당 국내 총 생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지금 개개인으로 봤을 때 국민 개개인 1인당 총 생산으로 봤을 때 일본 사람이 잘 살까요? 한국 사람이 잘 살까요? 네. 정답은 한국 사람이 잘 삽니다. 뭐 나라 전체로 본다면 국가로 본다면 뭐 일본이 한국보다 GDP가 더 뭐 많습니다만은 개개인으로 따진다면 한국 사람이 1년에 일본 사람보다 돈 더 많이 법니다. 자, 일본의 1인당 국내 총생산, 즉 1인당 GDP가 또 한 번 뒷걸음질 치면서 한국과의 격차가 또 벌어졌습니다. 일본 내각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지난해 일본의 1인당 GDP는 33,785달러였습니다. 그 전년도에 비해서 일본의 1인당 GDP는 1,444달러가 또 하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로 본다면 약 4.3%가 감소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큰 폭의 감소입니다. 1인당 GDP가 사실은 좀 상승, 한 3, 4% 상승해도 정상인데, 해야만 정상인데, 이게 뒷걸음질을 쳤다라는 건 상당히 비정상적인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일본의 그 순위도요, 22위에서 지금 24위로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지난해 1인당 GDP가 36,239달러로 565달러 그 1년 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 이게 정상이에요. 그 정도는 늘어나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따지면 얼마냐? 지난해 기준 한국의 1인당 GDP와 일본의 1인당 GDP 보면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 개인보다 1년에 2,454달러 돈 더 법니다. 2,454달러 더 부자입니다. 한국 사람이. 자, 순위도요. 일본이 24위라고 말씀드렸죠. 일본보다 3계단 위인 한국이 개인 그 수입으로 봤을 때 개인 총생산 수입이 21위입니다. 21위. 일본은 24위. 쉽게 말해서 한국의 개인이 일본의 개인보다 수입이 더 많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한일 간의 이 같은 격차는 지난 2023년부터 드디어 뒤집어진 겁니다. 그 순위가 2023년 445달러 한국이 더 버는 것으로 순위가 역전됐고요. 2022년까지는 일본이 더 높았는데 23년부터 순위가 바뀌면서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보다 1년에 445달러 더 벌었고 지금 이제 2024년에는 2,454달러 더 버는 것으로 이 순위 격차가 1년마다 팍 벌어지는 게 느껴질 정도로 격차가 지금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교도통신은 일본은 한국에 이어서 스페인과 심지어 슬로베니아보다도 순위가 밀려났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개인으로 봤을 때 21위, 스페인이 22위, 슬로베니아가 23위, 일본이 24위.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자, 일본과 한국의 이런 격차 봤을 때, 정말 격세지감. 물론 일본이라는 나라로 본다면 한국보다 규모의 경제가 있으니까 뭐 나라로 본다면 더 큽니다만은 개개인의 얘기를 할 때 이제 이렇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격세지감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죠. 네. 자, 끝으로 박찬욱 감독의 영화에 대한 굿뉴스 한 가지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 수가 없다가 성탄절이었던 어제 미국 내 5개 도시에서 소규모로 일단 상영이 시작됐습니다. 영어 제목은 No Other Choice입니다. 다른 선택이 없다. 어쩔 수가 없다죠. 미국에서 배급하는 영화사 네오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영화의 거장
박찬욱 감독의 No Other Choice라는 영화가 지금 선별된 극장에서 상영을 막 시작했다.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달에는요, 미국 전역에서 상영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네온이 함께 게시한 영화 그 포스터를 보니까 이 영화가 지금 시범적으로 게시된 도시는 5개 도시인데요. 일단 LA를 비롯해서 뉴욕,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텍사스주의 오스틴, 그리고 일리노이주의 시카고. 보통 이제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긴 합니다. 이 5개 도시에서 어제부터 상영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도시가 아닌 다른 곳에 사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연초가 되면 전국 개봉합니다. 할리우드 매체 데드라인은 이번 성탄절 미국에서 개봉한 영화 가운데 이 어쩔 수가 없다가 가장 주목받는 영화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어쩔 수가 없다. No Other Choice라는 영화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25년 동안 근무했던 그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해고된 주인공 이병헌 씨가 새로운 직장을 찾아서 필사적으로 헤매는, 그리고 내가 저 직장을 들어가려고 생각하는데 가만 보니까 저 직장에 들어가려고 그 지원을 하는 사람들 후보군이 몇 명 있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보군 몇 명 중에서 자기하고 경쟁이 될 것 같은, 더 심하게 말하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하나씩 한 명씩 그 사람들을 제거합니다. 어찌 보면 코미디 같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좀 스릴러 같기도 하고 약간 뭐 누아르 영화 같기도 하고 좀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도 아주 강렬하고 그런 아주 훌륭한 걸작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베니스 영화제에서 공개된 뒤에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국제 관객상을 이미 받았고요. 또 시체스 영화제에서 박찬욱 감독이 감독상을 이미 받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의 영화 평점 사이트가 있죠. 로튼 토마토. 저는 이름을 왜 그렇게 졌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로튼 토마토에서 비평가 점수 99점을 받았고요. 그리고 골든 글로브 이 코미디 작품상에서 이제 이건 그 코미디 작품이라 해서 막 웃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사회 풍자하는 그런 영화다 해서 이제 그 부분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부문에서 골든 글로브 작품상 후보에 올라가 있고요. 또 외국어 영화상 작품상 후보, 나무주연상 이병헌 씨 나무주연상 후보에도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지난 8월 말 그 베네치아 영화제, 우리 한국에서는 베니스 영화제라고 하죠. 예, 베네치아 영화제에서 공개된 직후에 로튼 토마토 비평가 10여 명에게서 100점 만점을 받았다가 현재 그 비평가 130명이 또 광범위하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130명이 평가할 때는 지금 평균 점수 99점을 지금 받고 있는 아주 정말 대단한 점수를 받고 있는 영화입니다. 혹시 그 상영 중인 아까 제가 5개 도시 말씀드렸는데 그 도시 쪽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연휴 때 시간이 있을 때 좀 한번 가서 꼭 보시기를 제가 강추해 드립니다. 연휴에 저도 좀 시간을 만들어서 좀 보러 갈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미국에서 한국 영화를 미국 극장에서 본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처음 이민 왔을 때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던 그런 일이었죠. 그런데 당당하게 미국 극장에서 한국 영화를 보게 되는 그런 시절이 됐습니다. 이게 뭐 처음은 아니죠. 뭐 한 20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친구라는 영화부터 뭐 시작하고 뭐 그렇죠. 기생충도 그렇고. 자, 이민 초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그런 미국 극장에서의 한국 영화를 당당하게 보는 그런 일도 지금 일상이 되었네요. 네. 격세지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